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는 제가 조금 시장을 뜨뜻미지근하게 보려고 합니다. 신용 미수 상승분이 좀 커요. 신용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해집니다. 그 투자자 예탁금 상승분을 고려해보면 30조까지는 비례식을 세워봤을 때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미수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그거에 대해 좀 얘기를 해보고요. 조정장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무임승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번 주말은 제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네요. 지금 몸이 좀 안 받쳐주네요. 거의 다 끝내긴 했는데 지금 자료 작성하는 것들요. 양을 좀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송을 하면 영상이 1시간 넘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뭐 온갖 쓸데없는 정보를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줄이는 게 일입니다. 예,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다. 탈고 및 데이터 검증에 들어가고 있고요. 컨디션이 좀 난조입니다. 오늘 못 끝낼 것 같네요. 자, 코로나 확진자 추이입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최대 1241명을 찍고 지금 500명대까지 줄어들어 있죠. 코로나 확산세는 여기서 좀 누그러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확진 상승 구간도 좀 잘 넘어갔고요. 증시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든 말든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초대형주들이 슈팅을 줬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마일스톤이 된 거예요. 사건입니다. 요 큰 슈팅을 줬던 시가를 깨면 굉장히 큰 폭락이 나올 거예요. 그게 시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까지 간다면 큰 폭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 놓고 폭락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98년부터 쭉 흘러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반복하고 있죠. 결과론적으로는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변동폭을 보이는 구간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죠. 신용은 결국 자산입니다. 자산. 신용이라는 건 크레딧인데요. 제가 채널에도 올려뒀는데 레이 달리오 씨가 만든 경제를 쉽게 이해하는 영상이란 게 있어요. 한글 자막도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면 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결국에는 기본 단위인 트랜잭션, 서로의 거래가 기본적인 요소고 이 자산 시장이 올라가는 이유는 신용이구나 라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그 정도는 다 공부하시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결국 신용은 자산, 자본주의의 기본 요소다. 주식시장에서의 신용은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반대매매입니다. 다들 아시죠? 반대매매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작정하고 하락을 시키면 반대매매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수도 그렇고 신용도 그렇고 결국에는 마진콜이 옵니다. 마진콜. 마진콜이라고 하면 반대매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느 정도 신용을 일으켜서 시장을 진입했지만 이 증권사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돈을 빌려줬는데 자기가 회수할 수 없는 지경까지 떨어지면 강제로 청산해 버립니다. 그게 마진콜이죠. 옛날에는 전화로 왔어요. 님, 이제 제가 빌려드린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한가로 팔아버리겠습니다. 라고 반대매매가 오게 됩니다. 과거를 한번 보시죠. 그럼 과거를. 자,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었죠. 여기에다가 신용이랑 예탁금을 넣어봤습니다. 여기서 좀 자세히 볼까요? 자, 시장은 이렇게 올라왔고 여기 초록색이 신용입니다. 이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급등할 때 신용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이 급증하죠.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고 신용이 떨어집니다. 하락을 하지만 이내 반등하죠. 반등했다가 오랜 기간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리먼 브로더스 경제위기입니다. 금융위기죠. 금융위기.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신용이 거의 다 청산됩니다. 그리고 이 하락을 틈타 그때부터 신용이 다시 상승해서 주식시장은 WD 이후에 반등을 이뤄내죠. 자, 이까지 왔어요. 그리고 다시 시장이 쭉 줄어듭니다. 시장이 쭉 줄어든 다음에 다시 반등하고 시장이 확 줄어들죠. 근데 시장이 폭락하진 않았어요. 이때부터 박스 피해 갇히게 되죠.
박스피에 갇히면서 신용도 뜨뜨미지근했어요. 투자자 예탁금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박스피 구간에서 투자자 예탁금은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 위기가 오고 주식시장이 급락을 해요. 급락을 할 때 다시 신용은 청산이 됩니다. 청산이 되고 진짜 이때 지옥의 서킷 브레이커까지 경험을 했죠. 그때 완전 반대 매매의 지옥이었어요. 매일 아침 시초가는 다 하한가였고 그 장면을 우리는 계속 보면서 왔었죠.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고, 자, 신용이 거의 로켓으로 급등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뉴 노멀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신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왜냐? 전 투자자 예탁금에 집중했습니다. 이 신용만 단순하게 보게 된다면 야 이거 미쳤다, 미친 시장이다, 이거는 폭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기저가 되는 투자자 예탁금이 같이 늘었기 때문에 견뎌줄만 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이 투자자 예탁금 증가 규모로 봤을 때 신용은 30조까지는 비례식을 세워봤을 때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만큼 오른 이 신용에 대한 리스크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죠. 신용은 언젠가나 한번 털릴 거다. 털리는 게 이 지옥까지 털린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할 때도 쭉 상승했다가 꼭 털어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익 실현과 그 다음에 차익 실현을 받쳐주는 매수세가 없어지고 이 주식을 핸들링하고 있는 거대한 세력이 고의적인 하락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전 이거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매도와 풋옵션 투자를 통해 하락을 이끌어내는 건 자명한 겁니다. 돈을 많이 굴리는 애들이 장땡입니다. 그런 거는. 그런 걸 봤을 때 신용이 털리는 순간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근데 그게 지금이냐 아니냐 이런 내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 전만 해도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했습니다. 선물 그 움직임을 트래킹해 보면 그 와중에 그 풋옵션도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근데 옵션 만기 상황에서 다시 콜옵션 매수와 선물 매수로 돌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투자자 예탁금이랑 증시로 들어오는 규모가 커서 얘들이 결국엔 해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온갖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하락한다 얘기 안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최근에 미수금이 상승하는 속도는 좀 빠릅니다. 미수랑 신용은 좀 달라요. 신용이랑 미수랑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미수금은 단기 자금입니다. 미수금은 3일 안에 상환을 해야 돼요. 3거래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수익을 보면 다행인데 만약에 수익을 못 보고 마진콜을 당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좀 미수금이 단기 급증한 걸 지금 발견하고 약간은 저 미수금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 상승이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리스크에 노출될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투자자 예탁금을 트래킹하고 있는 겁니다. 하락 시점을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코로나 하락 때도 뭐 어떻게 저점을 확실히 캐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큰 폭으로 하락이 발생할 때마다 지금은 바닥이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로 이 신용 리스크를 해지하는 건 약간 무리수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현금 비중과 어느 정도 인버스 매수를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고려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정 수준 현금으로 오는 기회를 잡으려고 합니다. 남들이 코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같이 머릿속에 담고 대응하고 있던 기본 논리입니다. 지금의 상승장은 일단 즐기고, 어차피 지금 우리가 꼭대기에서 들어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상승은 즐겨도 무방합니다. 근데 단기간 버블은 반드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폭락 이후에 증시로 유입되는 자금이 증가하고 유동성 파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호가 지구 끝까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호가 씻게 되면 약간은 위험해진다. 반드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코로나 때처럼 떨어지기 시작하면 멘붕이 온다는 겁니다. 제가 중장기 포트에 단기 포트 청산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중간 단계를 빼먹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장기 30, 중기 30, 단기 스윙 20, 그리고 현금 20%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기 30에 중기 50, 단기 스윙 10, 현금 10%로 바꾼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중기 포트는 일단 건드리지 않습니다. 중장기는 건드리지 않아요. 단기 스윙 포트를 제로로 낮출 겁니다. 그럼 현금이 40%까지 늘겠죠. 그럼 제가 현금 보유를 40%까지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중기랑 단기 스윙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요 말씀 드렸던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직이에요. 신용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뉴스 한번 보시죠. 음, 외신입니다. 바이든 범프라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끝날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바이든 당선인은 1.9 트릴리언,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자명한 거죠. 아,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저 재료로 인해서 더 이상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옐레니 컨퍼메이션 히어링 청문회를 한다네요. 청문회가 아니고 공청회겠네요. 공청회. 다음 파이낸스 커미티라고 합니다. 어닝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네요. 예, 실적 좋겠죠. 1분기에. ECB 미팅, 예, 유로 센트럴 뱅크가 미팅을 한다. 여기서 유로존에 대한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이코노믹 데이터, 예, 그 경제 지표가 나온다는 건데요. PMI가 나왔죠. PMI는 지금 반등했습니다. 더 올라갔어요. 뒤에서 같이 보시죠. 내신입니다. 너무 빠른 원자재 가격 상승,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냐? 경기 회복의 긍정 신호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런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가파른 오름세가 인플레이션을 이끌어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 겁니다. 인플레이션 당연히 올 건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 안 되겠죠.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차이는 아시죠? 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같이 이어지는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 성장이 하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즉 상승장의 끝을 의미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개미들 꺾이지 않는 매수세, 국내 주식 100조 쓸어 담아. 근데 여기서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그리고 지금 약간 전략이 바뀔 법한 게, 만약에 공매도 금지 해제를 3월에 하지 않으면 저는 대폭 현금 비중을 늘릴 겁니다. 그게 제 트리거링 포인트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치적으로 밀당을 하다가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을 6개월 더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대부분의 종목에 비중을 줄일 겁니다. 그게 거역할 수 없는 시장 상승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거역할 수 없는 상승의 타이밍이 올 거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를 할 거고 그때 저는 빠질 겁니다. 당신이 사려는 그 주식 그만한 기업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목이 참 자극적이죠. 근데 골고루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면 주식은 좋은 자산이고 나쁜 것은 비쌀 때 무리해서 들어가 쌀 때 팔고 나오는 것이라며 저 맞는 말 같죠. 근데 비쌀 때라는 게 언젠가요, 그럼? 김학균 센터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비쌀 때가 얼마입니까, 그럼? 되게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쌀 때, 그럼 지금이 비쌀 때인가요? 센터장님? 그 코로나 폭락 때는 엄청나게 거품이라면서요. 3년간 공매도 수익 9,175억 원, 개미 B2의 39배라는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정확히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로 수익을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계산하죠?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거. 이 리포트를 제가 한번 구해서 봐야겠어요. 공매도 수익을 9천억 원 받아, 3년 동안.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요. 생각보다 많이 못 받네요. 네. 정부 다음 주 설 민생대책 발표, 집합 제한 업종 특별 대출 시작, 네, 민생대책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지겠죠. 경기도는 그 조건 없이 경기도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사 먹어야겠네요. 경제 캘린더가 좀 얘기가 많은데요. 보면 스피킹이 되게 많습니다. 스피킹이 많고 집중할 만한 일정은 그냥 바이든, US 프레지던트 바이든 스픽스 저거랑 어떤 얘기를 하냐인데 뻔한 말을 하겠죠. 기후회박에 가입할 거고 친환경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2차 전지 등 그 친환경 관련 종목이 그때 약간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줄어들죠. 예. 그 9월, 10월에 확산세가 이어질 때 그때의 충격은 이제 완화가 돼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지표들은 뭐 그저 그래요.
일정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 18일에 오늘이죠. 17일자에 셀트리온 그 치료제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이 있었습니다. 18일에 결과를 공개한다네요. 아, 되게 고민입니다, 지금. 되게 고민되는 게 지금 셀트리온이에요. 제가 셀트리온이 치료제 이슈로 슈팅을 주면 팔고 나오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치료제 이슈로 슈팅을 안 주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팔 때가 됐죠, 얘. 2차 전지 기업 현장 방문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고요. 예, 대통령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예제는 3월 15일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쉬어가는 구간이었죠.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넘었고 약간은 뜨뜻미지근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20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야겠다. 그러고 보니까 그걸 제가 안 넣었었네요. 나스닥도 약간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 횡보해 주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는 나쁠 건 없지만 결국에는 하락을 불러오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가파른 상승은 피곤해진다. 저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단기 급등보다는 우상향을 좋아한다고. 우상향을 해야지 막 이렇게 올라가면 사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유로존도 지금 전고점 가까이 가고 있죠. 백신 발표가 유로존의 전고점을 탈환시킬 거다라고 했던 우리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결국엔 박스권을 돌파했죠. 예, 이것도 우리가 생각했던 게 맞았습니다. 맞았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한동안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굉장히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중국의 버블을 발생시키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조정을 좀 보였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코스닥도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고점에서 약간 힘겨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2주 연속으로 음봉이 발생할 확률이 높죠. 다음 주는 조정일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호재가 없잖아요. 지금 코스피는 결국 3,000을 넘어서 끝났는데요. 최고점이 거의 3,151을 찍었죠. 3,152 거의 3,200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최저점 대비해서 드디어 10배가 넘었네요. 시정융자가 11조 가까이 됩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시중이 늘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시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겠죠. 공매도 잔고는 주는 게 멈췄습니다. 멈췄고 대차 잔고는 지속적으로 주고 있긴 합니다.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는 거의 동치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무방하고 시용 잔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최근에 갑자기 늘고 있어요. 시용 잔고가 늘은 것만큼 증시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이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인데요. 투자자 예탁금은 지속적으로 늘어야 됩니다. 진짜 지속적으로 늘어야 돼요. 아직 들어올 돈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자 예탁금이 유입되는 규모가 끝났다라고 생각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들어올 돈 많잖아요. 생각해보면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이 얼마인데 증시로 들어온 게 결국 겨우 50조? 예,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빵빠레 불면서 증시가 정말 좋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도 주식 투자해볼까? 약간 이런 타이밍이 와야 돼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들어올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아, 나중에 막 폭락론자로 바뀌었을 때 그 받을 비난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네요. 아직은 아닌데. 달러가 반등하고 있는데 의미 없어 보이고요. 양적 완화가 아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끝나고 테이퍼링이 되면 그때 달러가 상승하겠죠. 근데 지금은 달러는 진짜 비양심적입니다. 돈 푸는 속도로 보면. WTI는 지금 코로나 직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근데 ETN들이 못 따라가네. 원달러도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데요. 저는 코로나 확산 때부터 원달러가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도 지켜보시죠. 달러랑 연동돼서 움직일 겁니다. 완전히 똑같이 움직여요. 보시면 알겠지만. 골드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랑 비트코인은 지금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금은 만약에 폭락을 하지 않겠지만, 폭락하면 전 진짜 공격적으로 매수할 겁니다. 금을 어떻게 투자하느냐라고 하시는데, ETF 사는 거죠. ETF. 실물을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집에다 쌓아놔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렵고요. 위안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만약에 위안이 흔들린다면 약간 빠져야겠죠.
DXI 보세요. 이 양아치들 진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이 후행적으로 보이는 거죠. BDI도 상승을 했습니다. 상위 운임 지수를 좀 뒤따라가네요. 요것도 약간의 이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해야 될 것 같고. 낸드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자, PMI 반등했죠. PMI 반등했습니다. 중국은 살짝 떨어졌는데요. 살짝 떨어졌어요. 독일도 지금 현재 강건하고 한국도 괜찮습니다. 동등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PMI는 한국이 가장 셉니다. 본원 통화, 협의 통화, 그 M1, M2 통화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느는지를 계속 봐야겠죠. 자, 대차 대조표는 살짝 줄었습니다. 이게 뭐 테이퍼링 시작이라 보이기는 어렵고요. 아마 RP에서 발생한 변동성이라 생각합니다. 테일 스프레드 변동성 없고요. 채권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위험 자산에 계속 돈이 몰리고 있다는 증거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이번 주는 좀 몸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사는 게 뭔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한 주가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괴롭다고 해서 이게 아직 폭락의 전주곡이다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한번 상황을 보시죠. 반드시 큰 폭락이 오면 큰 폭등이 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부터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급락을 했다 급등하고 급락을 했다 급등하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회는 잡을 수 있겠죠. 떨어지는데 내 자산이 떨어지고만 있지 않고 해지를 함으로써 약간은 기회를 본다면 그거는 괜찮은 리스크 해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